네, 안녕하세요. 가제 기술을 맡게 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의 2학년에 올라가게 될 박예림이라고 합니다. 막 엄청 긴장되네요.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좀 재미가 없어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먼저 5가지에 대해서 할 건데 저 첫 번째만 잘 들어도 제가 이 첫 번째를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안 들으셔도 돼요. 저 첫 번째만 들으세요. 네, 그래서 가제를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5가지. 제가 진짜 대학에 들어와서 제가 재수를 하고서 학교에 들어왔거든요. 큰 기대를 품고 그 좋은 학생들과 좋은 환경에서 막 팀플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걸 꿈꿨는데 이 기본적인 5가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듣고 싶은 강의를 찾아서 들으세요. 정말 중요해요. 왜 선배님들이 다 수강 신청 해주는 걸로만 강의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 강의를 듣기 전에 각 강의마다 강의 계획서가 꼭 있거든요. 그거를 꼭 확인해보고 이 강의가 내가 원하는 강의가 맞는지 한 번씩 꼭 확인을 해보고 듣기를 바라겠는데 그 첫 주, 그러니까 개강하고 첫 주는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에요. 그때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강의가 아니다 싶으면은 빼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못 넣었다 하면은 정정 기간에 넣으면 되거든요. 꼭 그러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내용이나 이제 시험을 치는 방법이나 뭐 내가 발표를 못한다 하면은 이제 발표 있는 수업은 빼버리시고 그리고 나는 조별과제 이거 너무 싫다 그러면 조별과제에 있는 수업을 빼주시고 그 강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흥미 있는 강의니까 더 열심히 들을 수 있고 열심히 들으면 이제 교수님 눈에도 띄게 되고 그러면은 뭔가 좀 플러스가 있겠죠. 저 아까 강의에서 말씀하셨듯이. 네. 두 번째는 이제 과제의 모든 거는 다 교수님이 원하시는 형식, 취향, 강의 내용에 다 맞춰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니까 교수님께 뭐든지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형식이나 그런 거는 수업 시간에 드러나게 돼요. 왜냐면 이제 과제를 내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해라, 표지는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를 참고하면 되고 강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참고 문헌을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재 및 참고 문헌이라고 해서 강의 계획서에 다 있거든요. 강의 첫 시간에 알려주실 거예요. 참고 문헌이 같이 있는 강의 계획서를 뽑아주실 건데 강의 계획서에 있는 참고 문헌을 꼭 참고를 해서 레포트를 써주시길 바랄게요. 이거를 안 지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1학년 때는. 그래서 이 참고 문헌을 참고를 해서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교수님께서도 얘는 성의가 있는 학생이구나, 얘는 뭔가 준비가 되는 학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모든 과제를 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에요. 개요를 작성하세요. 그래야 개요를 작성을 해야 이제 과제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 문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강의의 참고 문헌을 충분히 읽고 그 과제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강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하시면서 개요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개요 작성을 먼저 하게 되면 제가 못 찾는 자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료 조사를 하면서 개요를 작성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개요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일단
그 제가 1학년 1학기 때 했던 과제 개요인데 주제가 히틀러와 홀로코스트였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총 4권의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큰 뼈대에 있는 게 다 4권의 책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 히틀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왜 유대인을 학살했는지,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래가지고 큰 뼈대를 일단 정하고 그거에 대한 가지를 치면은 이제 한 과제가 완성이 되는 거죠. PPT든 레포트든 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완성도 있고 내용도 충실하고 그러면은 이제 점수도 잘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째로 최대한 양질의 자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질의 자료라고 하면 먼저 관련 전공 서적과 이제 뭐 권위가 있는 학자분들께서 쓰신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가장 먼저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고 뭐 좀 내가 원하는 내용의 책이 없다 하면은 이제 논문을 찾아서 읽으시면 되고 저는 국회도서관에서 많이 찾아서 읽거든요. 그 다음에 뭐 그 통계 자료나 그런 거는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건 이제 통계청이나 특히 이제 경제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삼성경제연구소에 가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찾아서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글은 정말 이거는 맹신하지 마세요, 제발. 특히 막 상고문헌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네이버에서 검색, 구글에서 검색 이거는 진짜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블로그의 글을 나는 이게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글은 정말 나한테 너무 필요한 글이야 싶으면 그거에 사용된 자료들의 출처를 제대로 찾아보고 이거는 믿을 수 있겠다 싶을 때 참고만 하세요. 그걸로 이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적으시길 바랄게요.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적게 되시면 교수님께서도 이 친구는 좀 뭔가 알고 있구나, 이렇게 좀 성의를 들여서 과제를 했구나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면 약간 블루오션 전략이 될 수 있겠어. 특히 1학년 친구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출처를 안 적었다가 원래 내용은 괜찮았는데 한 등급이 떨어진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처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이제 레포트 맨 아래에 이제 주석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그 주석에 적혀진 내용들을 레포트 맨 뒤에 참고 문헌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1학년 거의 모든 대학에서 1학년 필수 교양 과목으로 글쓰기 그런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주 잘 알려주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제 레포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요. 레포트 이제 내용이 자신이 없으면 형식이라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형식을 갖추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뭐 자기는 페이지 넘기는 게 귀찮으니까 표지를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없으시면 표지는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나의 레포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거예요. 표지가. 그렇기 때문에 표지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표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첫 번째로 당연히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제출일자, 과목명, 그리고 나의 학적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름 없으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나 마나예요.
그리고 표지의 디자인을 이제 깔끔하게 할 건지 아니면 이제 특이하게 할 건지가 문제인데, 특이하게 하는 걸 싫어하시는 교수님도 있으시고 그냥 깔끔하게 무난하게 하는 걸 싫어하시는 교수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의 취향에 맞게 또는 강의 내용에 맞게 하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글쓰기 교양 시간에 이제 작은 논문을 쓰는 과제가 있어서 썼던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전시회를 갔다 오고 쓴 거였거든요. 약간 내용이 얼추 예상이 되시겠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전문적이고 좀 딱딱한 내용이라면, 왼쪽은 좀 부드럽고 뭔가 사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좀 특이하게 눈에 띄게 좀 작성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목차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쓴 레포트나 그런 내용의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레포트를 읽기 전에 이 학생은 레포트를 어떤 내용으로 썼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레포트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게 목차이기 때문에, 목차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내용의 구성을 어떻게 했고 그 내용의 구분이 확실히 가능할 때 목차를 작성해주면은 교수님께서도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목차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런 거는 인터넷에 찾으면 다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검색해서 찾아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하다 보면은 이제 몸에도 익히기 때문에 이제 한 2학년, 3학년 넘어가게 되면 이 정도는 그냥 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 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제발 서론, 본론, 결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론, 결론 없이 그냥 본론만, 팩트만 적어놓은 글은 완성되지 않은 글이에요. 우리가 언어 영역, 우리 이제 수능 본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니까 언어 영역 공부하면은 그 비문학 지문에도 서론, 본론, 결론 다 있어요. 우리가 레포트를 쓸 때도 언어 영역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완성된 글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론만 있는 글은 진짜 교수님께서 읽으셔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글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레포트는 꼭 서론, 본론, 결론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으로는 문단을 꼭 나누세요. 생각보다 안 지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글쓰기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문단을 안 나누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래서 되게 좀 실망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른 내용을 시작하거나 내용상 바꿔야 될 때는 문단을 꼭 나눠야 돼요. 저도 레포트를 쓰다가 이제 여기서 내용이 바뀌겠다 싶으면 바로 엔터를 눌러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단을 나눠주고, 문단을 나눈 다음에는 약간 띄어쓰기,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한 3번 정도 눌러서 들여쓰기를 해주고요. 문단이 나뉘어있지 않은 글은 같은 내용의 글이라도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서 이제 흐름을 끊어야 되고 그런 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읽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도 읽기 싫어질 테고, 이렇게 레포트는 덮어지고. 네. 이제 형식을 갖추는 거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석을 적절히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석에 들어간 내용은 자료의 출처랑 대략 약간 신조어나 알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9번 주석이랑 12번, 13번, 15번은 인용하거나 이제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적은 거고, 10번, 11번, 14번은 새로운 용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거든요. 네, 이거를 제가 레포트를 써서 냈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세 번째는 이제 이미지나 시각 자료를 적절히 이제 사용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보시면 이제 글만 되어 있는 거랑 도표가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게 더 보기 쉬우세요? 도표요. 네, 교수님도 도표가 있는 게 읽기 더 쉬우세요. 같은 글이라도 이제 그래프나 도표로 표현이 가능한 거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읽기 좋고 한눈에 확 들어오니까 이해도 쉽겠죠? 그러면 교수님도 읽기 편하실 테고 우리는 어쨌거나 교수님의 모든 걸 맞춰 들어야 하니까. 네 번째는 이제 폰트는 고딕이나 영조 종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위에 거는 나눔 고딕으로 작성을 한 거고 아래 거는 나눔 손글씨로 작성을 한 거예요. 딱 보기에도 어떤 게 더 편해 보이는지 눈에 보이죠? 가끔씩 보면은 이제 폰트 자랑하려고 막 여러 가지 막 폰트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레포트는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꼭 재미가 없더라도 딱딱한 글씨체, 가독성이 좋은 글씨체로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섯 번째는 문장을 간결하게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글쓰기 시간에 또 이제 들었는데 글쓰기 교수님께서 한국어는 이제 문장이 짧을수록 이해가 되고 이해가 더 잘 되고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레포트를 써보니까 뭐 누가 뭐뭐를 해서 뭐뭐를 했는데 또 뭘 했고 뭘 해서 뭘 했는데 또 뭘 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만연체로 가다 보면 이게 글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끊을 수 있는 데서는 딱 끊어주고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만들어줘요. 마침표라도 한번 찍어줘서 한 템포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글을 쓰든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 2번의 태보를 거치는 건데 사실 저도 막 꼭 2번씩은 안 해요. 시간이 없고 막 제출하기 하루 전날 이제 새벽에 레포트 막 쓰고 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일단 다 쓰고 나서 한번 보면은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는지 딱 보여요. 그래서 딱 수정을 할 수 있고 이제 뽑기 전에 프린터로 뽑기 전에 한 번 더 보면은 그때는 더 잘 보이죠. 내가 뭘 실수를 했는지 어떤 단어를 잘못 사용했고 어디서 띄어쓰기를 했는데 띄어쓰기를 깜빡했고 막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2번 정도는 태보를 거쳐야 이제 아름다운 글이 나오죠. 한번 배우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기 혹시 경영대생들 맞나요? 경영대생 한번 손 들어주세요. 특히 경영대생 분들한테 PPT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마케팅 그쪽 업무 가면은 이제 회사 가서도 계속 PT를 해주셔야 되는데 꼭 경영대생뿐만 아니라 어디 회사를 가든 PT는 한 번씩 꼭 하시게 될 거예요. 면접을 보더라도 이제 PT 면접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PPT 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PPT 만들 때 다른 스킬 다 빼놓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거든요. 좋은 컨텐츠가 훌륭한 PPT를 만들어요. 컨텐츠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컨텐츠가 구리면 PPT도 구리게 나와요. 내가 컨텐츠에 자신이 없고 막 컨텐츠가 좀 구리고 그러면은 PPT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들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내용이 잘 정리되고 잘 보여야 돼요. PPT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잘 보여야
사람들도 이제 더 잘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듣는 사람의 취향이나 그런 거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용을 잘 아시는 교수님께서는 사실 PPT에 많은 내용이 없어도 돼요. 어차피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수업이 있거든요.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도 보게 될 때는 PPT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많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내가 말로 많이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강구조가 안 좋아서 좀 발음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PPT에 많은 내용을 넣음으로써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PT 제작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PPT의 디자인 컨셉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쁜 PPT가 더 눈에 잘 보이듯이 우리가 디자인 컨셉도 잘 잡으면 더 잘 보이겠죠? 여러분도 아까 저 PPT 킬 때 오 하셨던 거 다 들었어요. 디자인 컨셉 잡을 때 첫 번째로 포인트 컬러랑 메인 배경을 정해주면 수월해져요. 제 PPT도 보시면 이제 계략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포인트 컬러랑 이제 공통되는 배경이 뭔지 딱 보이시죠? 이렇게 정해지면 훨씬 이제 슬라이드가 통일감 있게 보이고 더 이뻐 보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슬라이드의 공통적인 포맷이나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컨텐츠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고 여백은 어느 정도이고 그런 게 딱 보이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네. 이렇게 해주면 훨씬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또 이뻐지니까 이쁜 슬라이드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교수님의.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정한 여백이나 뭐 제목이나 컨텐츠의 위치 그리고 폰트 사용을 일관적으로 하게 되면 슬라이드의 통일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또 슬라이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PPT에는 내용의 핵심만 넣으세요. 구질구질하게 막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기능성 게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는 모든 정보를 넣었고 하나는 핵심 정보만 넣었어요. 어떤 게 더 잘 보이는지 아시겠죠? 1학년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인데 모든 정보를 다 꾸역꾸역 다 넣으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핵심 정보만 넣고 나머지는 이제 PT 하는 사람의 기술에 달린 거예요. 근데 교수님의 취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슬라이드에 많은 내용을 넣는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1학년 1학기 때 정치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은 PPT 슬라이드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싫어하지만. 세 번째, 폰트만 잘 써도 반은 성공해요. 보시면 완성도를 높이는 폰트는 따로 있는데 오른쪽은 블림이고 왼쪽은 나눔 고딕을 사용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완성도 있게 느껴지는지 눈에 확연히 보이시죠? 그리고 제목용 폰트랑 본문용 폰트는 따로 있어요. 제목은 아무래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좀 특이한 폰트를 써도 가독성이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본문용 폰트에는 막 특이한 폰트 이런 거 쓰면은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PPT 처음 들어갈 때 보는 사람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이 가장 중요해요. 가독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용에는 고딕이나 명조 같은 이제 가독성이 딱 되는 그런 폰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폰트의 개수는 한 슬라이드에는 2개 정도, PPT 전체에는 3-4개 정도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것보다 더 많아지면 PPT가 많이 산만해지고 얘가 이 슬라이드의 아이덴티티가 없다 느껴지고, 이것도 만들어 보시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좀 PPT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막 하나하나 클릭해서 글자 바꾸고 클릭하고 글자 바꾸고 그러거든요. 번거롭잖아요. 첫 번째로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파워포인트 들어가면 2007이나 2010에는 홈 탭의 가장 오른쪽에 바꾸기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 탭에 들어가면 테마 글꼴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정해주면은 한 방에 싹 바뀌어요.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기 탭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다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목 스타일이나 텍스트 스타일 같은 거 여기서 이제 폰트를 바꿔주면 한 방에 샥 바뀌어요. 문명이란 좋은 거죠. 그리고 폰트가 안 깔려있는 컴퓨터에는 이게 폰트가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장을 할 때 도구 들어가서 저장 옵션에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글꼴 포함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해주면 글꼴이 같이 저장이 돼서 어느 컴퓨터를 가든 어디서 발표를 하든 폰트가 딱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큰 사이즈를 찾아서 넣으세요. 큰 사이즈를 줄였을 때랑 작은 사이즈를 키웠을 때 얘 막 깨지잖아요. 이런 거 좀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키웠을 때는 좀 신뢰감이 떨어져요. 내가 보이는 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신뢰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큰 이미지를 사용해서 넣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큰 이미지를 찾는 방법, 구글에서 플라워스를 검색했어요. 검색 도구를 열면 이미지 크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큰 사이즈를 이제 선택을 하면 큰 사이즈의 이미지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으면 되겠죠. 요즘 발표가 많이 중요시되고 있어요. 발표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무대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표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발표 기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표 잘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요소가 저는 한 4가지 정도 뽑아봤는데, 혹시 발표 잘하게 하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네, 제가 생각해 줄 때는 첫 번째로 이제 대본을 보지 않고 청중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바디랭귀지. 저도 약간 몸동작이 있는 편인데 발표하고 나면 좀 많이 창피해요. 그리고 내용은 쉽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좀 더 잘 들리고 발표를 잘한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속도의 강약을 조절하면은 발표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미 4번째에서 실패했어요. 저는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1, 2, 3번은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면 가능해요. 왜냐면 내가 내용에 자신이 있으면
당연히 눈을 마주치고 몸이 막 움직이고 그렇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자신이 있어지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래도 긴장을 하게 돼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저도 아까 저기 있을 때 계속 막 손 차갑고 막 계속 떨리고 막 그랬거든요. 어제 우왕청심원 2개 사온다고 난리쳤어요. 네, 그래서 아까 우왕청심 하나 마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연습해야 돼요. 사실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실전과 같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도 수능 공부할 때 수능과 똑같이 계속 연습을 하고 계속 모의고사 치르고 그러듯이 발표도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한 명이라도 앞에 세워놓고 계속 막 연습을 하다 보면 득도하게 돼요. 발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친구한테 예상 질문도 좀 해달라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 예상 질문에 답변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발표의 기재가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적당한 읽기 자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줄줄이 적는 대본은 나도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어요. 아, 내가 여기까지 읽었던가? 여기까지 읽었던가 생각하다 보면 이제 발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줄줄이 적는 것보다는 내가 내용을 이해하고서 아, 내가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키워드만 살짝 정리를 해서 발표할 때 참고를 해주면 훨씬 더 완성된 발표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처음 발표 약간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그 강의자분들께서도 이제 아이 컨택을 하라고 눈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긴장을 하면은 눈을 쳐다보면 더 긴장이 돼요. 그래서 꼭 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마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눈을 피해서 쳐다보시면 돼요. 사실 수업 시간에 이제 강의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같이 발표를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2,000원을 내고 오셨으니까 더 잘 들으셔야겠죠.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 같이 다 쳐다보잖아요. 막 발표하는데 졸고 딴짓하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애니팡 하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눈을 쳐다봐야 된다고. 눈이 아니라 이마나 코나 입 같은 데를 쳐다봐도 우리는 내 눈을 쳐다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눈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으로는 발표하는 곳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발표하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어느 곳에서 서서 발표를 하게 될지, 그리고 뭐 기자재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발표 화면은 제대로 나오는지 미리 확인을 해두고 마음속으로 이제 여기서 발표를 할 거다 생각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주면 좋아요. 저도 오늘 여기에 실시에 왔어요. 실시에 와서 뭐가 있는지 발표하면 잘 나오는지 다 확인해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조별과제. 여러분 조별과제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악명 높죠. 저도 지난 한 해에 조별과제가 피한다고 피했는데 한 5개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다들 하게 뜨는지 인터넷에 이런 게 막 있더라고요. 집안에 온갖 우환이 생기고 멀쩡하던 폰이 고장나고
그렇죠. 실제로도 이래요. 막 저도 모이자고 저는 1학년인데도 조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거의 모든 팀플을 다 조장을 했어요. 모이자고 하면 어떤 놈은 자고 있고 어떤 놈은 연락이 안 되고 진짜 부모님이 아프고 감기 걸리고 하고. 근데 발표 당일 되면 애들이 너무 멀쩡해. 폰도 너무 잘 되고 특히 이제 여러분 네이버 웹툰에 CJ 인더트랩 보시나요? 네. 거기에 교별과제 있어요. 그거 읽고 저 울 뻔했어요.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울 뻔했어요, 정말. 실제로 팀플 하면서 많이도 울었어요, 저는. 교별과제 선호도 대학내일에서 조사를 한 건데 전혀 선호하지 않음이 45%, 선호하지 않음이 38%, 합쳐서 몇 프로? 80%. 80%의 학생들이 조별과제를 선호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교수님들이 왜 내주시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교육과정 동안 친구들이랑 조별 숙제를 하는 게 얼마 안 됐죠. 거의 없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공부만 시켰어요. 근데 사회생활 가면 다 팀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에 가기 직전에 경험을 꼭 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조별과제를 대학 과제의 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성공하면 화려하게 꽃이 피듯이 정말 대단해져요. 왜냐면 저도 사실 조별과제 계속 실패해서 혼자 하고 애들이 연락 안 되니까 혼자 해야 되잖아요. 다 혼자 하고 그랬는데 제가 혼자 못한 팀플이 딱 하나 있어요. 이제 공대생 분들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창의공학 설계라고 있어요. 그거를 하게 되면 제 능력 밖의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래서 팀플을 해야 되는구나. 나의 능력을 보완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팀플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별과제는 왜 파행으로 가는 걸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소통의 부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나도 너를 배려를 못해주고 너도 나를 배려를 못해줘.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너는 어떤 문제가 있고 서로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하다 보면 절대 파행으로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인간 자체.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읽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기 위해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파트 분배, 작업 분배를 잘 하시면 돼요. 가장 어려운 건데 이걸 잘 하면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우리 모두 편해요. 첫 번째로 교장을 잘 정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고학번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막 언니 오빠들만 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특히 4학년 분들을 시키게 되면 막 취업 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수업을 떼버리거나 어느샌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조별과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수업을 앞자리에서 열심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시키면 좋아요. 저 같은 사람. 사랑입니다. 씁쓸한 자랑이죠. 저 10입생인데 조별과제가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 여기 대다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시키는 거 잘하시면 돼요. 시키는 것만 잘하시면 욕은 먹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시키는 게 없다 하면은 그냥 먼저 다가가서 선배님 저 시키실 거 없나요? 한번 물어보고, 근데 이제 그럴 때 내 능력 바뀐 거는 떠맡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힘들어져요. 짜증나는 첫 번째 이제 나대는 놈, 만사가 불만인 놈, 항상 바쁜 놈, 내가 청순한 놈. 진짜 있어요. 저도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 왜 대학에 왔지 싶어요. 정말 내가 얘네랑 같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이 대학에 왔지? 이 대학 사람들은 다 이런 건가 싶어요. 그래서 나대는 놈,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네가 다 해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못한다고 하는 놈, 못한다고 하면 못한 대로 이제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된 건 진짜 하는 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는데 대부분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조원분들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만사가 불만인 놈, 대안은 없으면서 계속 막 뭐가 싫다 이건 별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대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항상 바쁜 놈. 모이자고 하면 뭐 때문에 바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짜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PPT 넘기기, 뭐 발표를 시킨다거나 그런 일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청순한 놈. 저는 이 부류를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 했어요.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 작업을 시켜야 돼요. 복사 붙여넣기라던가 단순 노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뽑아오라던가 그런 걸 시켜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준비 기간을 길게 잡으면 돼요. 준비 기간을 길게 잡으면 서로 이제 일정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잡으면 그냥 수업 시간 끝나고 한 15분씩이라도 모이기만 하면은 어느샌가 조별 과제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 기간을 이제 길게 가지면 완성도도 높아지지만 무임승차가 줄어들어요. 무임승차가 줄어드는 게 우리 조별 과제의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리고 온라인 모임보다는 오프라인 모임을 많이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온라인 모임에서는 이제 네이트온에서 막 모이자고 하면은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으로 꼭 이제 온라인 모임에서 1시간을 하던 걸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15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에 가지면 이제 조별 과제가 성공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올 A, B 성적표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